행복한 부자라는 것은 결국 저의 최종 목적지인 것인데요. 부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모든 게 다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행복까지도요. 하지만 돈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행복까지 살 수는 없어요. 물론 행복한데 굉장한 큰 도움은 되죠.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듯이 방향은 행복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부를 이루고 성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 돈, 부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제가 목적지를 잃을 수 있겠죠. 쫓아가다 보면 어딘가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 끝에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행복한 부자라고 목적지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잃지 않기 위해서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부자라는 것은 물론 저의 행복이 가장 우선이고요. 제가 행복하려면 저희 가족도 행복해야 됩니다. 제가 배우자가 있고 아이가 있잖아요. 그들 중 어느 하나 행복하지 못하다면 저는 절대 완벽하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부자라는 건 저와 제 가족이 온전하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부자입니다. 저의 경우 이제 남편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이제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는 저도 처음 하는 육아로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총체적 난국이었던 시기였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모든 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잖아요. 저는 또 책임감이 엄청 강해요.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지고 이 아이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힘을 길러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문제는 문제고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좀 많이 포커스를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의 이제 사업을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처음에는 디자인 작업을 제가 좀 전적으로 해줬고요. 그걸 외주를 맡기면 다 돈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업에 가장 애정이 깊은 사람은 결국 가족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니까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디자인 작업도 제가 해주게 되고 SNS 마케팅도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좀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바로 또 공부였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서포트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지 하나씩 제가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 그 공부한 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제가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삐그덕삐그덕 또 많이 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항상 중점을 뒀고요. 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우연히 이제 MBTI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사실 좀 결과가 굉장히 의외로 나와서 남편하고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산 게 10년이 넘었는데 그제서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또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 관계가 정말 180도 바뀌게 됩니다. 비록 남편의 사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이제 접게 되었지만
그 시기가 있었기에 저희 부부가 정말 큰 성장을 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하길 잘했다 라고 서로 지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이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돈이 정말 중요해진 순간이 온 거죠.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이상 돈을 무시하고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더 많다라고 배워왔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좋아하고 돈을 밝히면 속물이다라고 하고 욕심쟁이다라고 하는 시선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좋아하면 뭔가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좀 그랬거든요. 나는 돈은 중요치 않아. 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했더니 돈과 멀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하고 연관 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돈은? 난 중요하지 않네? 더 중요한 걸 찾아가. 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돈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돈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돈에 대해 알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점점 멀어지면 당연히 저한테도 돈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무시하고 살 수 없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지면 불안합니다. 통장 잔고가 줄면 제 마음의 여유도 줄어요. 그러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절대 괜찮지 않죠.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여유가 없으니까 속이 좁아지고 치사해지고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돈을 좋아하면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데 그 돈을 탐욕스럽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감사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물,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돈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물로 씻을 수 없어요. 지금 시대에 무슨 소리냐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한 끼, 커피 한 잔 이런 것도 정말 다 소중한 돈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더라고요. 또 처음에 저는 그게 뭐가 감사해?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돈이 없어서 겨우 2,000원짜리 커피밖에 못 마신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 작은 돈 하나하나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돈도 나를 좋아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돈도 저에게 끌어당겨 오겠죠. 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사람의 전두엽이 여성은 25살 정도, 그리고 남성은 27에서 28살쯤에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두엽은 사고를 담당하는 기관이잖아요. 우리는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었다, 이제 성장이 멈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20대 후반까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20대는 그냥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한 공부를 가지고 30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30대에는 당연히 실수가 많고 성과가 내 뜻대로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전두엽이 완성이 된 시기니까 아마도 내가 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어른들이 하는 말씀은 그냥 다 이제 오래된 생각, 구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하면 그때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시기를 지나서 40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제가 원한 어떤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게 정말 당연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배워서 30대를 실수를 해가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40에 다 이루어졌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쌓인 40에 제가 저를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정말 말이 맞는 거죠. 20대, 30대의 데이터가 쌓인 지금의 내가 이제 진짜 시작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40대가 가장 돈 벌기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전까지 잘 몰랐던 것들, 그리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시기가 40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조금 더 현명하게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때도 40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가장 많은 시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으니까 지켜야 할 가정이 있단 말이죠. 책임감이 더해지니까 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확실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영향을 받았던 뭐 켈리체 회장님이나 김승호 회장님께서도 40대에 시작을 해서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루셨고, 그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부자들이 40 이후에 시작을 해서 성공한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40대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40대가 끼인 세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40은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20세, 150세까지 기대 수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40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도 40에 리셋을 하고 리프로그래밍을 해서 지금 작가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책을 쓴 작가가 될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부터 펼쳐진 제 2의 인생이 너무 재밌어요. 그렇다고 또 40이 끝이냐? 아니죠. 50에는 또 제3, 60에 제4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2의 인생이 60대에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한계를 짓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 온 지 만 2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꾸준하게 이제 수익이 되고 있어요. 사실 누군가는 이제 들으면 몇 개월 만에 월 매출 얼마가 나왔네, 이런 것에만 포커스를 둘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절대 그 몇 개월이라는 어떤 시간이, 그 과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숨어있는 그 시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왜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스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들의 무명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건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어디 나오더니 스타가 됐어, 이런 것처럼 제가 스마트 스토어로 성과를 내기까지도 시작해서 어떤 성과가 나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걸리긴 했지만, 그 3개월이라는 시간 이전에 사실 버려진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버려졌다고 설명을 하곤 있지만 사실은 그게 또 제가 성장해온 시간이기도 하죠. 40이 되니까 조급하고 또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말 조급했어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건 2020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강의를 듣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막 누구나 스마트 스토어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저도 접근을 하게 되죠. 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쉽고 빠르게 성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접근을 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바로 버립니다. 이건 아니야, 난 더 빠른 걸 찾을 거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인스타도 가고 블로그도 가고 유튜브도 갔는데요. 정말 뭐 하나 쉬운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면서 시간을 정말 많이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온 게 스마트 스토어였어요. 왜냐면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보니까 저하고 다 성향이 안 맞더라고요. 그나마 스마트 스토어가 저에게 잘 맞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예술 작가로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것들은 항상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사실 뭐랄까 좀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또 영상을 만들고 또 뭐 그래픽 작업을 해야 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이미지를 뭐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매력적이지 않게 다가왔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그걸 해왔는데 큰 성과를 못 이뤘으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떤 디자인, 뭐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이 좀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물건을 팔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니까 제대로 마음을 먹고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일단 알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예전과 같은 조급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나는 해낼 거야 라는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배워가면서 실행했던 것이 지금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상품, 뭐 상세 페이지 이런 기술적인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인드더라고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씩 해 나갔던 것이 지금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바뀐다, 뭐 시대가 바뀐다, 무언가 이제 바뀌었을 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제도가 바뀌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로나 탓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시기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코로나에도 내 사업이 잘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무언가를 바꿔야 되는가? 등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적용해 봐야 하는 거죠. 저는 사실 그 KC 인증 이슈를 봤을 때요,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싸게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가져와서 팔았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국내 생산이나 혹은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동안 가격에 밀려서 기회가 없었는데 이때는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소재가 이러이러해서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광고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상품을 찾으면 차별화를 주면서도 가격도 더 높여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저한테 수익도 더 크게 많이 남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굉장히 뻔한 것 같은데 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위기는 정말 기회더라고요. 네. 사실 목표를 정하는 거는 정말 뭐다라고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치를 두는 것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부를 이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특정 액수를 잡으라고들 하잖아요. 재밌는 게 많은 성공 철학서들을 보면 내가 지금 당장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큰 목표를 잡으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큰 목표를 잡으라고?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목표를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뭐 한 단계 위 혹은 뭐 두 단계 위 정도를 목표로 잡잖아요.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목표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지금보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더 벌었으면 좋겠어. 200만 원 더 벌었으면 좋겠어. 혹은 지금 있는 집에서 뭐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곳으로 가면 좋겠어. 뭐 이런 목표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목표를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뭐 행복하거나 가슴이 설렌다거나 기분이 좋아서 막 빨리 나가서 돈을 벌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숨이 꽉 막혀오거든요. 지금보다 100만 원을 더 벌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 하는 걸 유지하면서 뭔가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쓰잖아요. 어떻게 뭘 더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숨이 조여오죠. 얼마나 더 아껴야 되고 얼마나 더 밤을 새야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기 싫어지고 결국 그 목표가 절대 내 행복과 연결이 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은 부자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목표를 잡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슴 뛰는 목표를 잡으라 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을 번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목표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억? 내가 1,000억을 벌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뭘로 1,000억을 벌었지?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속하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상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나가지고 예를 들어 뭐 전국에 몇 개의 지점이 생기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등등등 이제 아이디어가 펼쳐지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가 다르게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방향으로 나의 뇌를 사용하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1,000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굉장히 가슴 뛰고 설레일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 말도 안 돼.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뭐 1,000억밖에 안 돼. 나는 한 1조는 벌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느끼는 가슴 뛰는 목표는 자기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액수가 크다고 해서 네 심장 박동수도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가슴 뛰는 목표를 찾으셨으면 목표에 맞는 액수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롤모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나와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곳으로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 이미 가 있는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여성이고 40대이고 배우자가 있고 아이가 있는 그런 분의 사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켈리치 회장님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롤모델로 삼게 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는 엄마는 많은 제약이 따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주고 이미 경험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그에 맞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롤모델이 필요한 것이죠. 남자들은 절대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장 조심하는 대상은 젊은 미혼 남성의 성공 스토리예요. 그들과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조건이 달라요. 그들의 방식은 따라하면 분명 성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따라하겠다고 괜히 시도했다가 나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만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롤모델은 지금의 나와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을 해서 성장한 사람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나의 행복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의 행복에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행복해야 저도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족은 하나의 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완벽한 팀이 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각자가 바라는 바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루가 엉망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불안하고요. 짜증나고요. 불편하고요. 그냥 불안정해요. 이게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정말 중요해요. 반대로 가족이 지원을 해준다, 나를 응원해준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정말 마음이 편하겠죠. 뭘 하나를 하더라도 더 잘 해낼 수 있고요. 집중도도 높아져요. 그래서 결국엔 나를 위한 것이 또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이 결국 또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잘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내 편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들을 바꾸려고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면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내 편으로 돌아설 거예요. 나에게 넘어오도록 하셔야 해요. 분명히 그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꼭 순탄하지만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내 편이 결국엔 되어줄 거라는 것이죠. 자신을 리셋하고 리프로그래밍 하는 것은요, 그 필요성을 인지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 있을 때, 제가 집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뭔가 돈을 벌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때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하나씩 적어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림 그리기, 포토샵, 일러스트, 코딩, 하드웨어, 3D 프린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나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재료들을 두고 이걸 가지고 내가 그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지? 라고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보였던 거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볼까? 라는 수준이었죠.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다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나는 지금까지 내가 미술 전공자로서 혹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들만 가지고 꼭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라는 것에 이제 생각이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저의 학벌이나 스펙들도 어느 순간 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한 엄마가 나와서 공동구매를 하는 한 엄마를 보게 되었거든요. 재밌는 게 그분이 서울대를 나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물건을 판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혹은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라고 좀 문제 있는 시선으로 봤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그분이 잘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와서 나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느냐 라고 묻더라 라는 말을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어쩌면 나도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구나. 내가 그동안 해온 공부, 시간, 돈 이런 것들이 아까워서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걸로 뭔가를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에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 내려놓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은 마음가짐인 거죠. 내가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 얘기를 듣던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아까워. 너 어떻게 공부했는데? 그 좋은 학교 가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데 교수 되면 그냥 좋은 거 아니야? 왜 교수하지? 뭐 다른 걸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걸 잡고 있을 제 나머지 인생이 더 아깝게 느껴졌어요. 지금 제가 그걸 내려놓는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 해온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제 안에 다 쌓여 있단 말이죠. 그것이 제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나를 리셋한다는 것에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저는 코딩을 했던 사람이어서 좀 그리고 컴퓨터를 다뤘던 사람이다 보니까 리셋, 리프로그래밍 이런 용어가 좀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게 생각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뭐 핸드폰, 스마트폰을 새로 쓰다가 버벅거릴 때 싹 초기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사람이라서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나도 그렇게 해서 한번 나를 백지화 시켜보고 싶다. 그래서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한번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의 경우는 1년씩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예를 들어서 2021년은 리셋을 해 라고 제가 잡았고요. 2022년은 리프로그래밍의 해 라고 해서 저에게 계속해서 이제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라는 어떤 메시지를 저 스스로에게 계속 심어줬고, 또 리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너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야, 너는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실제로 돈을 벌어 보기도 했죠. 저는 저는 돈 버는 거는 못하는 사람이다. 그전에는 나는 돈 버는 거 못해 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나는 돈 벌 수 있어. 돈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벌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제 스스로를 리프로그래밍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급급하게 살다 보면 아마도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 하루하루를 위해서 그 하루하루를 급급하게 살고 있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 하루하루는 나무고요. 10년 뒤, 20년 뒤는 숲이 되는 거죠. 하루하루가 모여서 미래가 되는 것이니까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AI 기술이 나타나서 이제는 쫓아가기도 힘든 시기인데, 내가 미래를 공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우리의 50대, 60대는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고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키워야 해요. 내가 알아야 나도 지키고 아이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책 3분, 5분 읽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성장이 모여서 폭풍 성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추월차선에 오르겠다고 급하게 끼어들면 사고가 나요. 천천히 실력을 쌓아서 추월차선에 올라가야죠. 초보 운전자가 바로 추월차선 갔다가는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공을 키우시면 돼요. 근데 그 내공을 키우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에 급급해 하는 그 와중에 5분, 10분이라도 내가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그 공부에 마음을 여는 것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공부를 할 때 세상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가 공부를 하는 곳에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고,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공부 안 하지 않나요? 제가 읽는 책을 다 읽지 않아요.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면 분명히 남들보다 무조건 앞지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나를 사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이죠.
결국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고요.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도 나예요. 그건 나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누구의 응원도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해주는 응원의 힘이 가장 크다는 거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언제든지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응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응원해야 돼요. 위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모두 무한한 능력을 지닌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나 더 아름다울지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 함께 폭풍 성장해서 부의 추월차선에 함께 올라타자고요.